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끝장 뉴스토마토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제가 어제 개표 방송 막 끝까지 보다가 새벽 1시 넘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당선 유력 이렇게 떴을 때 나와서 연설하시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첫째, 내란 극복을 하겠다. 둘째, 경제와 민생 회복하겠다. 셋째, 생명과 안전을 지켜서 대규모 참사, 이태원 등등의 참사 잊지 않도록 하겠다.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다.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 통합과 공존하겠다 했는데 다섯 번째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 하면 남녀, 지역, 노소, 장애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업과 노동자 이렇게 서로 나눠서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린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일꾼이다. 일꾼끼리는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일꾼이 아니라 그 주인인 국민들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일꾼끼리 대신 싸워드리고 국민들은 통합해서 적으로 느끼지 않는 이웃으로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요거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도 그리고 사실은 서로 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저렇게 표를 많이 받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통합되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명색이 경제평론가로서 경제 이야기 이렇게 우선순위 높게 해주신 거 정말 공감했는데요.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서 당장 지역화폐 포함해서 이 시장의 상인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는 그런 경제 회복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래도 이렇게 내란이 끝났다는 감동 속에서 어제 하루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화답하듯이 코스피가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 1.34% 올랐고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빠르게 안정이 돼서 환율이 3.6원 내려서 주간 거래에서 1,369.5원으로 마쳤습니다. 물론 야간 거래가 있으니까 계속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하면서도 통합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정치 핵심 인사들을 모아서 대담하는 시간 끝장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손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또 인천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친근감 느끼면서 고마운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 인천 최초의 네. 대통령이 탄생한 그런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호칭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같은 인천 시민으로서. 네.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사직서 내셨잖아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거 기분 좋게 사인했다고. 그러니까요. 저희들 인천 시민으로서는 아주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아쉬움도 있죠. 이제 또 계양구 국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을 이제 대통령으로 보내고 나서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진짜 거기 선거가 지역구 바뀌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실지는 논의가 있나요? 하마평이 전혀 들리는 게 없어요. 이번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이끌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인선 발표할 때까지도 전혀 어떤 내용도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들 옆에 일을 하고 계신 참모들이 비밀 보장도 너무 잘 되고 그 후보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그런 로열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요. 저희도 뭐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는데 하마평은 전혀 취재가 안 없더라고요. 들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다 썰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고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그 아득했던 밤들이 다 지나고 세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새벽까지도 저에게는 대선 과정이었어요. 20일간 공식 선거운동 아주 그냥 치열하게 보냈고
그리고 길게 보면 3년이잖아요. 짧게 보면 지난 거의 뭐 6개월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 시간을 이번 이제 어제 대선 과정 이후에 저는 또 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개표 참관인으로 또 들어가서 네네. 끝까지 한 표라도 더 챙기겠다고 아. 생각하고 마무리한 것이 오늘 새벽 3시였고요. 그리고 지금 한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이 아이고. 방송에 나왔는데 네. 돌이켜 볼 시간이 짧게 있었습니다. 제가 잠이 오지 않고 도파민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분출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 피곤한 감정 그리고 또 아주 기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지나온 과정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저희들이 겪지 않아도 될 너무 많은 불운들도 있었고 네. 그것들을 또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위대함을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12.3 그날 네. 밤이죠. 그날 예. 밤.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거짓말이겠지. 네.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전화가 와서 야 뉴스 속보 봐봐. 계엄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뭐 말들은 있었잖아요. 사실 뭐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곧 저희 이제 지역위원장들 방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카톡방 내용들을 보니 빨리 국회로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그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상계엄의 위기에 강한 리더가 있었고 또 그 리더에 따라줬던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고 또 이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도 소극적 대응을 했던 군인들이 있었고 저는 이 사건들이 정말 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아 님이 들어오셔서 이거 질문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정책의 분야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번에 결혼 출산 양육 드림 뭐 1억 원 주고 출산 시에 뭐 감면해 주는 그런 공약이 있었다고 김윤아 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 맞냐? 얘기가 나왔다가 군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별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제안한 분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출산 양육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공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근데 처음에 탄핵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계엄 해제 의결까지는 그래도 국회가 제일 하는구나 그랬는데 탄핵을 하는데 불성립이 돼 버렸었잖아요. 그랬다가 두 번째 돼서 가결이 됐잖아요. 그때가 12월 14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여의도에 한 200만 이상의 빛의 혁명군들이 모였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계엄을 막아냈던 것도 위대한 시민들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탄핵으로 이끌고 파면까지 이끄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대거 그 빛의 혁명에 같이 함께 동참해줬던 부분 그것도 저에게는 뭐 잊지 못할 것이었는데 12월 14일 전에 이미 밤마다 여의도 그 광장 앞을 메웠던 그 시위대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이 세대들이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현장에서 제가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또 해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도 현장 가서 같이 있다가 이제 시간 되면 여기 와가지고 라이브 진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불성립 됐을 때는 엄청 충격이 컸는데 그 다음에 또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또 희망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탄핵안이 또 통과됐을 때는 이제 됐구나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드라마 같은 일들. 관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것도 있다가 임명은 했는데도 반쪽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헌법재판 막 진행되는데 또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파면 결정이 뭐 늦어도 2월 말에는 결정 날 줄 알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헌법이 작동하는 나라면 그것이 성립이 돼야 됐는데
미뤄지고 미뤄져서 네. 3월 말일 또 지나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4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얘기를 네. 듣고 그 전에는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그랬죠. 때 4월 18일 만료였는데 3월 말까지도 그렇죠. 예, 그때 재판이 제가 안 열리니까. 이제 저희 지역 원외위원장들도 그렇고 네. 지역위원장들이 광화문에 천막을 쳐야 되겠다 이 제안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파면 결정 날 때까지 네. 한 2주 가까이 거의 뭐 천막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막 그 길 잡히기 직전에는 막 기각이 될 거라 4대 4라는 둥, 5대 3이라는 둥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나돌았잖아요. 뭐 다 모든 국민들이 불면의 밤, 불안의 밤, 내란성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게 만드는 뉴스들로 도배가 됐었는데 결국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드라마틱하게 정말 파면 결정이 난 거죠. 네, 예. 네. 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지나왔는데 네. 매 고비고비마다 비현실적인 일들의 연속이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들을 네. 많은 분들이 또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너무 큰 걸 터뜨리니까. 그럼요. 그 전에 경제 망가지고 뭐 이런 거는 기억도 안 나 지금.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검찰 독재 네. 정권이 탄생을 하고 손에 왕자를 손에 그리고 나온 그런 본인 스스로 왕인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한 대통령을 저희가 세웠던 거죠. 그 이후에 헌법이 완전히 유린당한 것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과 본인을 따르는 세력으로 완전히 구분지었던 그런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는 이 정권이 무너지긴 하겠지만 검찰들 또 뭐 그런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그 권력들을 계속 비호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정권이란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 본인 발등을 찍는 그런 불법적 유연적인 계엄을 끝내 자행하는 걸 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 저항하고 네. 뭐 촛불혁명 그리고 뭐 빛의 혁명 이런 시위들 함께 힘을 모았던 그 민주주의의 힘이 네. 작동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달려와서 이제 대선까지 이제 네. 왔잖아요. 대선 때 또 열심히 뛰셨죠. 그렇죠. 뭐 이번 대선에는 임명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캠프에서는 중앙당 조직본부에서 부단 본부장 역할이었고 뭐 지역에서는 또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저희 지역은 특별하게 더 열심히 뛰어야 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저희 현역 지역 의원이에요. 저희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내란 척결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심판, 그렇죠. 내란 응징. 근데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 결정은 났지만 거리를 활보하고 그에 동조한 가장 선동에 앞장선 그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 대선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저희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뿐더러 저희 네. 지역 유권자들이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투표로 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제 선거 작년에 제 총선보다 네. 2배로 더 열심히 뛴 것 더 같아요. 열심히 그래서 뛰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네. 몸이 많이 지쳐 있는데요. 이번에 어제 저희 결과가 밑줄 가불이 같이 네. 나온 결과긴 한데요. 해방 이후 네. 한 번도 민주정권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과반을 넘기면서 과반을 넘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네,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성과가 있어서 그럼요. 예. 다행이네요. 그 어떻게 공략을 하셨나요? 뭔가 인천 지역에 맞는 공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 있었어요? 공약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이분의 그 실적, 실력, 실천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들을 어쨌든 심판해보자라는 그 열기가 이번 선거의 그 승리 요인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지역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네. 지역 유권자들도 무시했다. 1년이면 다 잊어버려. 뭐 이런 막말로 유권자들도 무시했던 그런 표심들이 모인 네.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저희
그 인천만의 공약을 가지고 네. 뭔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힘있게 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느냐 인천 시민이다 이 한 말씀으로 다 가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 공약도 공약이지만 네. 이재명이라는 실력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일꾼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첫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비상경제 점검 TF를 구성하라. 뭐 네. 예고했던 내용이긴 네, 네. 한데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인사가 있는데 박성재 법무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체가 지금 사표를 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표 중에서 박성재 법무장관만 사의를 받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내각이 당분간 좀 동거하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동거하면서 이제 한 명씩 장관 인사를 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무위원들 숫자도 사실 뭐 이제 공석도 꽤 있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급격하게 교체를 하게 되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교체를 너무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연한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그러네요. 대통령의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도 박성재 법무장관은 사실은 이 내란 수사하고 관련이 지금 그렇죠. 있는 예. 혐의가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과 또 해동을 했던 분 아니세요? 그렇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아마 아까 이렇게 그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어젯밤에 그 당선 감사 인사하면서 연설했던 내용 중에서 내란 세력 척결은 또 1번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법무장관은 사의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국민들이 원하는 걸 다 네. 따라주시겠다라는 의지 같습니다. 근데 이 미추홀구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뛰셔서 과반수 됐는데 전국에서는 지금 개표해 보니까 이게 과반까지 못 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한데 역대 민주정권의 대통령 후보자가 받은 득표율로 보면 네. 득표 수로 보면은 또 최대입니다. 저는 그 네.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동서가 완전히 갈라졌더라고요. 그렇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와 똑같은 그림의 형태를 보면서 이 뿌리 깊은 지역주의 이것을 어떻게 또 극복해낼 것인가. 결국은 사실 그 불경 쪽에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이 노령화되는 곳에 세대 간 또 차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후에 이런 갈라진 표심들을 봉합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것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주의 정치, 뭐 극우 정치 이른바 뭐 이런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뭐 청년 이야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년 호명을 계속하는데 사실은 고령화와 함께 생기는 중장년층의 불안, 또 노년층의 이 빈곤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좀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 동원을 한다고 하면 극우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극우 난동 세력들 권력을 차지하고 미국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그렇죠. 뭐 남미, 아시아 전역이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10년 전에 IMF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 불평등이 낳는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 불안정성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인사를 속속 발표하고 뭐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발표를 하고 앞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 국민들이 좀 통합이 안 돼 있고 분열돼 있는 듯한 선거 직후에 마음을 치유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게 딱 떠오르는 게 특검, 내란 특검도 있고 뭐 최상병 건도 있고 뭐 김건희 씨 특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내란 세력 척결과 개혁 이 과제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거라고 보세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정권 초기에 힘이 가장 세잖아요. 그립감이 있다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의석수가 지금 여대 야소
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를 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보살피고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입법 과제로 국회가 담당을 해주고 하면 투 트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실천력 네네네.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가까이서 뵙고 네. 경험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정말 일을 주변의 참모들에게 잘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유능한 네. 리더시더라고요. 잠시도 이게 구석구석에서 쉬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그 재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원외위원장이었지만 저희 이렇게 힘든 내란 전국에서도 전국의 그 위원장들이 모두가 뛰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또 오늘 이번에 그 결실로 맺어지기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한 리더십니다. 예. 일을 잘 시키시는군요. 잘하시고요. 잘하고. 잘 시킬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CEO의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에서도. 네. 자기가 일을 잘해도 일을 잘 못 시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전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방안까지도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마다 야 본인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일꾼들에게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저는 그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좀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초기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또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등의 이 초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가장 실력 있고 본인의 그 역량을 더 빛내줄 만한 참모들로 구성하고 있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인선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실력인 것 같거든요. 그가 가진 실력을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재적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분 그리고 이전에 뭐 어떤 관계 그것은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지금 속보 하나 들어온 것도 소개드릴게요. 이거는 갑자기 여쭤보는 건데 그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일을 잘 분배를 하시고 시키신다. 일단 첫 번째 큰 게 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 명예 회복에 주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합참 전투 통제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일정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군 통수권자가 헌법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지금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어느 것 하나 불안정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중에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제일 먼저 챙겨야 네네. 이 불안한 전국을 안정시키면서 이후에 본인이 발휘하고 싶은 많은 행정력 그것을 강하게 추진해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뭐 헌법이 정한 그 절차와 정신대로 따르고 계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속보가 들어온 게 이번엔 지방정부 포함한 안전 관련된 실무자 회의 소집을 지시를 했어요. 실무자 회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군 통수권자의 그 임무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전국에 다 이렇게 빠르게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잘하는 거. 그것도 실무자 회의를 소집했다는 게 되게 본인이 어젯밤에 안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취임사에서 안전 강조했고 바로 실무자 회의 소집하고. 결국은 분열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가장 바탕에 있는 일부터 하겠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이시다가 네.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또 재편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원내대표 임기가 원래는 5월 말까지였던 것 네네네. 같은데 대선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고 이전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었는데 네. 당원 당규가 바뀌어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좀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선출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박찬대 권한대행 대표께서 네. 이제 뭐 그 자리에 계신데 빠르게 아마 8월 정도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특별히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네, 다 네. 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한 정당이 되었거든요. 250만 권리 당원들의 힘으로 당 대표에서 또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만든 그런 정당의 힘이 주권이 결국은 당권이 우리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은 눈치를 보는 우리 뭐 국회의원들 네, 그리고 네. 지역위원장들 뭐 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당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 뜻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도 뽑고 네. 당 대표도 뽑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전당대회 일정으로 이제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예, 거의 그렇게 갈 것 아, 같아요. 그럼 수순이. 그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네. 곧 당권 도전할 거라고.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당 대표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얘기가 계속 들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저희 당원들이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또.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250만 명이라고. 네, 벌써 그렇죠. 숫자가 또 많이 늘었네요. 엄청 많죠. 제가 마지막으로 일반 들은 당원까지 하면 들었어요. 거의 뭐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비 내는 권리 당원 네, 네. 250만 명이니까 어쨌든 간에 당원들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딱 완전히 원칙으로 자리 잡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뭐 새 정부에서 큰 역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에도 가끔 나오셔서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예.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